네, 저희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자, 부동산 학원론하고 이제 회계학 넘어갔는데, 자, 이제 여기 학원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학을 전공했다. 그래서 나는 학개론, 학원론 다 들었기 때문에 기본 강의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시험에 합격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학생 중에 전업수험생인 분들은 특히나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정말 뭐 거의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뭐 어떤 교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제가 시험 봤을 때 이 부동산 학원론이 시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오고 제가 2년 차인가? 그 학원론이 들어오고 나서 그 2년 차인가? 그때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제 이 학원론 있잖아요. 이 학원론 이제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겁이 없다? 그러니까 뭐, 강사분들 중에서도 일부 그렇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느낌이, 와, 저 정도면 진짜 수험생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좀 겁이 없구나. 좀 겁을 약간 상실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얘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 공인중개사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저 얘를 갖다가 그냥 다 돌렸어요. 그래서 요 공인중개사 문제집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만약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럼 어떻게 해요? 4개 한 다음에 고쳐서 1개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만약에 옳은 것 골라라. 옳은 것 골라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1개는 맞았다는 얘기고 4개를 고쳐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요 정리한 거를 암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암기가 된 거에 있어서는 X표 치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독을 했었거든요. 자, 이제 저는 왜 그랬냐면은 저는 사실 그때 이제 2차 시험은 어느 정도 자신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시험에서 4년차 때 떨어졌어요. 4년차 불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뭘 봐야 됐냐면은 당장에 28회 1차 시험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28회 1차 시험. 근데 저는 그 당시에 2차 시험은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지금 뭐 이제 간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원에서 그래도 종합등수 5등 안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과목별로는 1등 찍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차 때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학원 과정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보다는 그냥 이제 학원 커리큘럼에 신물이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불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또 이걸 해야 되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요 4년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2차 시험 이제 준비할 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재공부하는 거에 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떤 특강이라든가 어떤 커리큘럼을 간다 이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놓친 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뭔가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건너뛴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말로 기본적인 것만 다 챙겨갔던 해예요. 요때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시험은 자신이 있었는데 1차 시험에 붙을 자신이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1차 시험을 대충 준비했던 거야.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저쪽에 유치권 있잖아요. 그 유치권 뒤에 저당권 있죠. 그 저당권부터는 제본을 할 때부터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제본을 하는데 아저씨가 아니 이거 안 가져가세요 이러면 버려주세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계법규 있죠. 그것도 제 맘대로 건축법 시간 없어. 건축법 버렸죠. 뭐 그 다음에 지적법 버렸죠. 자, 그러니까 벌써 20점부터 저는 끝나고 시작한 거예요. 물론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 과목들, 그 법령집을 날렸다는 것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미 1차를 힘을 빼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이때 붙을 줄 알고 시험 준비를 했잖아. 근데 이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에 지금 1차를 봐야 돼. 근데 이번에 1차는 제가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금융권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를 좀 많이 아시다 보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아드님 그만두시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랬대요. 옛날에 붙었으니까 그렇지. 그쵸?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어렵고 난이도도 올라가고 경쟁률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4년차 때 저희 아버지랑 엄청나게 싸웠던 거예요. 이거 그만둬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1년만 달라. 1년만. 1년 하고 안 되면 그냥 때려치고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그러고서 1년을 벌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시험이 떨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1차 시험 볼 때 그렇게 긴장하고 봤다고. 그리고 저는 2차 시험 붙었을 때도 울지 않았거든요. 28회 1차 시험 보고 울었어요. 요때 붙고 나서. 그 정도로 제가 긴장을 하고 봤던 시험이에요. 요 시험이. 자, 근데 제가 이제 요때 이렇게 공부를 대충 해보니까 이때 1차 시험만큼은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해서 제가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1차를 10월부터 들어갔어요. 10월부터. 전년도 10월부터. 시험은 언젠데? 다음 년도 3월인데. 자, 그러면 저는 이만큼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쵸. 1차에 쏟은 거예요. 근데 남들은 1차 시험 제대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거의 12월에 들어가더라고. 12월 초에. 그래서 딱 정확하게 3개월만 하는 거야. 저는 몇 개월 한 거예요? 거의 이때 5개월, 6개월 초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다고. 아시겠어요? 1차 시험을 대충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으니까 이때 시험에 붙은 거지, 만약에 이 1차 시험 준비하는 것 때문에 2차 시험을 놓쳤다. 그럼 저 이때 못 붙었을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생각한 게 뭐냐면, 자, 아까 경제라든가 회계도 잘 생각해보면 경제, 회계가 우리 시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노무사에도 있고 당장에 세무사, 회계사에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라든가 회계 같은 경우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어디 몰려 있어요? 그쵸? 세무사나 회계사 쪽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학원론 있죠? 자, 이 학원론이 우리만 보는 시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안 봤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주거나 문제를 냈던 시험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쵸? 공인중개사잖아,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이미 문제가 축적이 돼서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이때 초반에 부동산 학원론은,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지금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요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학원론은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학원론이 나온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출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근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 기준을 갖다 보셔도 그런 얘기 없어요. 부동산 학원론 중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 어떤 필요한 거,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출제하겠다. 그런 얘기가 없다고. 그거 다 누구 얘기예요? 다 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출제 기준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 학원론이다 이렇게 나오지.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때 시험을 갖다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경제학이라든가 회계학 갖고 난이도를 조정을 하겠지만 분명히 부동산 학원론 가지고 난이도 조정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본 강의 딱 한 번 들었어요. 기본 강의 제가 또 이제 건방지게 건방 떨면서 공부했으면 어떻겠어요? 나 2차 공부했으니까, 2차에서 이론 공부했으니까 학원론 뭐 들을 거 있겠어? 요렇게 싸가지 없이 공부하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기본 강의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냥 듣기 싫은데 들었어.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문제집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작업을 하고 해독을 했어. 기본 내용 해독하면서 요 틀린 거 점검하고, 그 다음에 대충 된 거는 X 표시하면서 지워가면서 양을 줄여갔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 기억에 제가 한 85점인가 맞았어요. 학원론을. 자, 근데 제가 시험 봤을 때 말고 29회인가? 그 29회부터 학원론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학원론이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원론 쉽게 낸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학원론을 감정평가 파트에서 많이 내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사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부리지 말라 했잖아요.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면서 요령을 피우면 안 된다고. 일단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거기서 선별 작업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거는 수험생 마음이고,
일단 강사는 학원론이면 학원론, 경제면 경제, 회계면 회계, 민법이면 민법, 감관법이면 감관법 전부 다 일단은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수험생도 일단은 1회 독은 전체를 해야 돼.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선별해 나갈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공인중개사 이 난이도로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꽤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 조정하려고 문제를 냈다라는 문제가 공인중개사 문제집이라든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갖다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요 문제집을 통째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봤다. 요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자, 기출문제 활용하고 최종 마무리인데, 자, 지금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학원론이 출제된 지가 아직 앞자리가 2자릿수가 안 돼요. 아직 10년 차가 안 됐거든요. 제 기억에.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어때요? 아직까지도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이라든가 어떤 논점이 전체적으로 다 출제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과목 특성상 당연히 거의 개정사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요 시험 문제 있잖아요. 저는 요거는 좀 같이 병행을 좀 하시는 게, 왜? 여기에 되게 많은 문제 은행식에 출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난이도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안 냈던 논점 또는 감정평가사들이 조금 건너뛸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에서 출제됐던 이런 지엽적인 논점들을 하나씩 던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편 기출문제는 사실 3개년 정도? 5개년도 좀 제가 봤을 때 많아요. 학원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개년 정도만 좀 보시고, 이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한 3개년 포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학원별로 최종 모의고사 2회독에서 3회독, 요렇게 2회분에서 3회분을 갖다 회독하는 거, 요걸 갖다가 권장드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반드시 기본 강의는 수강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했던 방법. 요게 이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인데, 공인중개사 문제집 아무거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한 권 잡고 요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을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기출문제 별도로 볼 거 없이 학원별 최종 모의고사 요렇게 보시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택하시라고. 왜? 다른 과목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방법을 가시든 모든 논점을 회독할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특히 우리 에듀윌 조심해야겠죠. 공인중개사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제 감정평가사도 한번 준비해 보시라 이렇게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합격하셨다라고 해서 학원론 나 만점이야. 물론 처음에 초시보다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능성이 높겠죠. 학원론에서 고득점 하실 가능성이 높겠지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무슨 시험이 없죠? 뭐 경제라든가 회계 같은 시험이 없잖아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라든가 회계에서 득점을 갖다가 상실할 거, 그러니까 득점 못할 걸 갖다 좀 대비해서 정말로 고득점을 유지하시려면은 아무리 공인중개사 합격을 갖다 하셨든, 아니면 내가 공인중개사 1차, 우리 평가사들 있잖아요. 2차 시험 끝나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시험 끝나고 혹시 모르니까 공부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그렇게 준비를 해요. 어차피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 시험 그 해 붙을 자신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도 이게 2차 시험이 어렵다고,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1차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 연도에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을 목표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1차 시험 보고 나서 얘 2차 시험 붙는 것도 아닌데 간평도 2차 시험 떨어졌어. 그러면 시험만 벌써 2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추천 안 드리거든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제가 작년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학원론, 이거 저희 공인중개사 한번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론은 대충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쌍욕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본인을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공부할 때 본인을 믿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어느 정도로 이걸 강조하고 싶냐면은, 공부할 때 본인 스스로를 믿는 것보다
보이스피싱을 믿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본인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알겠죠?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회계인데, 자, 마찬가지예요. 나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들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 활용하고 이제 최종 마무리인데, 자, 계정이 거의 없다 그랬죠. 거의 없는데 가끔 이제 KIFR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회계 기준. 그 회계 기준이 조금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 바뀌는 내용에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건 뭐 이제 여기서 다 해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수강하라는 얘기가 왜 그래요? 혹시나 그런 기준이 회계 기준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2년 전에 학교에서 들었다? 바뀌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 말문제 날아갈 수 있어요. 말문제.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 아까 이제 경제학하고 마찬가지로 난이도 조정하게 되면 세무사 정도, 그렇죠? 회계사는 조금 이제 과하고 요게 일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출 있죠. 우리 기출 약 3개년치. 그 다음에 학원별 최종 모의고사에서 아마 이런 기출문제 있잖아요.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한 아까 봤던 것처럼 3회분 이상 정도, 그죠? 학원별로. 그러면 학원이 총 뭐 우리가 뭐 4, 5개다 하면은 얘만 거의 9세트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대비하고도 남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좀 난이도 높은 문제 있잖아요. 요거에 좀 대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자, 회계학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제가 서브를 꼭 만들어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과목이긴 해요. 회계학 같은 경우가. 자,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 첨부자료 참고 바란다 이랬잖아요. 자, 제가 이미 단톡방에 뿌리긴 했는데 제가 학원에 하나 올릴 거예요. 뭐냐면 제가 회계학 유형별 정리다 이렇게 해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서브긴 서브인데 제가 각각의 논점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 뭐 정부보조금이면 정부보조금, 매각손실 산정하는 거면 매각손실액, 자산재평가에서 기타 포괄손익 산정하는 거, 그쵸? 무형자산에서 개발비 이런 거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요 유형별 정리를 한 게 그냥 단순하게 기본 내용을 정리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정을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요 문제풀이 과정 정리.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 내용은 어느 정도 돌렸고 문제풀이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기본 내용도 알고 문제를 시간을 갖다가 재고 풀지 않는, 아니 시간을 안 재고 풀면은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풀어. 근데 우리 시험은 뭐가 있어요? 시간 제한 있잖아. 시간 제한. 그쵸? 그러면 요 제한된 시간 동안에 문제를 다 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쵸? 문제풀이를 갖다가 내가 요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요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지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지 그 유형별로 정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 유형별 정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시험 봤을 때 이후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암기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걸 보시고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좀 더 유리할지 그런 걸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 회계 같은 경우만 요런 서브를 좀 만드셔라 라고 권장 드리는 거예요. 권장.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만들었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학원 홈페이지라든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관계법규인데, 자, 이게 1차 시험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얘가. 이게 1차 시험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인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5가지 과목 중에 있잖아요. 5가지 과목 중에 기본 강의의 중요성이 제일 높은 게 감정평가 관계법규예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어때요? 네, 개정에 상당히 민감해요. 아시겠죠? 상당히 민감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국토계획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죠. 자, 이런 개발과 관련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매 해마다 개정사항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토지보상법 2차에서 배우실 토지보상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개정에 상당히 민감한 과목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비해서 뭔가 또 시행령이 바뀌던가 시행규칙이 바뀌던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개정이 너무 민감한 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얘는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는 시간이 없더라도 기본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미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 기본 강의가 2차 시험 끝나고 7월부터 개강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말 12월까지 뭐 문제풀이 과정까지 끝나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험 공고가 뭐 12월이든가 보통 1월 달에 공고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요 시험 공고일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 1월 예를 들어서 1월 25일 날 시험 공고를 갖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1월 25일 이전에 모든 뭐가? 그쵸. 요 개정사항은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7월부터 9월까지 기본 강의를 들었다 치더라도 요 9월부터 시작해서 1월 25일 이전에 요 개정사항 있잖아요. 이거 시행일 따져서 다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고쳐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라고 하는 거는 가르치기도 힘든 과목이에요. 사실 요 감정평가 관계법규라는 게 여러분들 법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 국토계획법, 감정평가법, 부동산 가격공시법, 그 다음에 건축법, 지적법 이게 사실 1차, 2차 통틀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과목이 감정평가 관계법규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 법을 다 알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현업에 있는 평가사들이나 웬만큼 뭐 행정법을 전공하셨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강사분들도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이 감정평가 관계법규예요. 근데 이거를 수험생이 혼자 한다? 그냥 시험을 준비를 안 한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나는 1차 시험 붙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학을 갖다가 정말 지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과 과목, 문자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문제풀이를 갖다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예요. 아시겠죠? 3번, 4번. 자, 기출문제 활용인데, 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분석 많이 하셔야 된다. 기출문제 몇 개년치 막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거의 뭐 6개월 있죠? 6개월, 3개월 만에 개정된 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1년 전, 2년 전, 3년 전 문제를 갖다가 본다? 여러분들 잘못 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그 법에 맞았었는데 지금 현행법상 그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출문제는 푸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푸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 정도 그냥 체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논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논점 중에 어떤 부분이 빈출되었었냐. 그거를 기출 빈도 있죠. 여기 써놨죠. 요 기출 빈도 정도 파악하는데 기출 문제를 보는 목적이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봐야 되는 문제집은 뭐다? 그쵸. 지금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에요. 종합 문제집. 그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종합 문제집을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자, 만약에 기출문제 활용을 하는데 현행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회독을 해야 돼요. 이거 본인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사가 해주면 그거 보고 따라가라는 얘기고, 만약에 본인이 시행 시점하고 관련해서 이거 뭐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본인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강사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본인이 절대 파악하지 마시고 강사한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기출문제집보다는 시중에 문제집 있죠? 이 시중의 문제집을 반드시 회독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시중에
문제집을 회독하시는 과정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그쵸? 개정사항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갖다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시중에 뭐라요? 문제집. 그쵸? 이 문제집 누가 만든 거예요? 시중에 있는 강사가 만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최종 마무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기출문제만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이 적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중 문제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쵸? 학원별 최종 모의고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를 무조건 2군데에서 저는 3곳 추천드려요. 이 3곳 이상, 그 다음에 몇 회분? 무조건 3회분 이상. 아시겠죠? 이걸 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보시고 학원별로 어떻게 해요? 최종 마무리 핵심 자료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거 꼭 마지막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비가 되는 과목이 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2번부터 요 4번까지 과정은 무조건 기본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선택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필수다라고 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동산담보법 있죠? 동산담보법. 얘 몇 문제 출제돼요? 보통 우리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뭐 국토계획법 16문제, 부동산 가격공시법 8문제, 감정평가법 8문제 이런 식으로 법마다 어떻게 돼요? 그쵸?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각각의 법령의 분량하고요. 법령의 분량 대비 법령 분량 대비 문제 수를 갖다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우리 도정법 같은 거 있죠. 도정법 그렇게 법이 많잖아요. 법 규정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몇 문제 출제돼요? 제 기억에 4문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투입하는 공부량 대비 내가 득점할 수 있는 게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선별 작업할 때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동산담보법은 더하죠. 법 대비해서 몇 문제? 그쵸? 제가 알기로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문제면 몇 점이에요? 이게 5점이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5점을 잃어서 득점에 5점, 그러니까 총점에서 5점이 부족해서 떨어질 정도다라고 하면은 다른 과목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전체적인 법률을 갖다가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선별 작업이 필요하겠다. 반대로 국토계획법 같은 거 있죠.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우리 2차에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감정평가법. 이런 애들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에서 법규라든가 실무에서 또 써먹는 국유재산법.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법, 지적법. 요런 것만 잡아도 좋죠. 근데 이제 여기는 내용이 좀 복잡해요. 등기라든가 지적법이라든가 건축법 같은 경우는 내용도 어렵고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거든요. 이 법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요 3가지 법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선별 작업이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일단 선별 작업을 하시려면은 요 위에 기본 강의 듣고 요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건 양이 많으니까 이거 뭔가 이해가 안 되니까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기본 강의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니까 걸르겠다. 자, 그렇게 걸르면 어떻게 돼요? 그쵸? 본인이 합격자 명단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1차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이거.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이제 이거 연속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할 때 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 뭐냐면요. 요 최초 합격자 있죠. 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 최초 합격자들 플러스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초시예요, 초시. 이 사람들을. 초시고, 그 다음에 직장 병행. 자, 지금 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미 한번 1차 시험을 보셨다.
그래서 2차를 한번 맛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지금 이거는요. 아주 시험을 최초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쵸? 아예 초시거나 직장을 병행하는 분들 있죠. 자, 요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요거를 갖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수험 스케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 2024년 기준으로요. 자, 내가 2023년 말, 그 다음에 2024년 초에, 자, 일단 영어 취득을 했어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영어 우리 시험 5년 안 됐어요. 이거 유예기간 지금 세무사하고 회계사는 제가 알기로 5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험 아직 5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1차 영어는 취득해 놓으세요. 미리미리. 이거 시험 공고일 당시에 영어 취득 점수 안 되면 이거 시험 못 봐요. 그래서 요행 바라지 마시고 아직 바뀐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미리 따놓으세요. 마음 편하게. 됐죠? 자, 요 영어 취득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운 좋게 1차가 합격했어요. 자, 이렇게 칠게요. 자, 2023년 말, 2023년 하반기라고 칠게요. 하반기. 자, 요때 이제 공부를 해서 1차 합격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죠? 그쵸? 2024년도 2차 시험을 기회를 한번 받겠죠. 자, 그런데 요때 있잖아요. 요때 보통 2차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학원마다 2차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자, 요 2차 시험 보러 들어가실 때까지 2차 기본 강의가 끝나냐? 안 끝나요. 요 2차 기본 강의가 언제 끝나냐면은 2차 시험 끝나고 요때 기본 강의가 종료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월, 11월 요때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단과 같은 거. 요거 가지고 한 3개월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죠? 그쵸? 이제 스터디라는 과정을 들어가요. 그쵸? 자, 그러다가 이제 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벌써 2025년도 2차가 됐어요. 됐죠? 자, 나는요. 요번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됐죠? 나 2025년 2차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 지금 영어를 이때 취득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영어를 만약에 2년 전에 취득해놨다. 그러면 이때 시험 볼 수 있죠. 자, 이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어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골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초시 같은 경우에 제 말 잘 들으세요. 진짜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학원 설명회를 간다거나, 자,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 따라온다고 해서 내년에 뭐 잘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른 학원 가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해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셔야,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저 새끼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차 시험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이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1차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2차 시험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내가 지금 2차 시험 기본 강의 듣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내년에 시험 들어갈 때쯤 되면은 답안지 써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몇 년? 1년이에요, 1년. 됐죠? 자, 여러분들 요 1년 과정 거치면 답안지 써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1년 과정 거치고 나서도 요 시점 거의 가까이 오시잖아요. 첫 번째는요. 시간 내 완주 못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에 막 불 켜고 뭐해요? 암기 하시잖아요. 자, 암기도 다 안 돼요. 아시겠죠? 암기 완성도 못 해요. 됐죠? 그 다음에 논점 일탈도 기본이에요. 논점 일탈도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논점 일탈도 기본. 자, 여러분들 지금 제 말 듣고 막 욕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야, 새끼야. 네가 못 가르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년 가시면 제 말 생각날 거예요. 알겠죠? 모든 수험생들이 요때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요 당시에 희망을 품고 살아요.
아, 지금 내가 좀 어렵긴 한데 뭐 나중에 문제풀이 하고 학원에서 따라오라는 거 따라오면 요때 뭐 대충 하겠지, 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알겠죠? 내가 이거 100% 확신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가거나 부정하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 2년차 수험생 있잖아요. 제가 불러다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말 듣게 해드릴게. 이 진짜 입증을 해드릴게.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나 이 얘기만 하는 애들 100명 진짜 부를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모집하라면 모집할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 그러면 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사람하고 이 생각이 아니라 이때 나는 시간 내에 모든 게 완주될 거고 시간 내에 모든 게 다 암기가 완성됐을 거고 논점 일탈하는 거 없을 거야. 나는 수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꿈 깨야 돼요. 꿈 깨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여기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적으로. 자, 왜 공격적으로 해요? 이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양만 늘려요. 아시겠죠? 양 늘리고 뭐 본인 딴에는 뭐 깊이 있게 공부한다 해서 막 깊이 파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하고 관련성이 그렇게 없는 논점을 들고 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간평 2차 과목이 현업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지금 4,000명, 5,000명 되는 감정평가사들 다 잘라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뭐 현업에서 몇십 년, 몇 년을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부한 수험생보다 못한다? 잘라야죠. 자격증 날려야지.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양을 늘리고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시험 합격하는 거랑 관련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사람들, 이걸 갖다 명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공부할 때 뭐를 갖다 줄이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한다고. 왜? 어차피 다 못할 거 알거든요. 어차피 다 못할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실수하는 것만 줄이자.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도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좀 피해서 준비해보자. 왜? 어차피 내가 기본 강의 듣는다고 다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그나마 좀 차선책일까?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올 리도 없겠지만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본인이 방향을 찾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양치게 하고 깊이 그냥 뭐 저기 기출문제랑 관련도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은 막상 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스터디에서 등수 잘 나오는데 아씨 왜 이러지? 그러면 2차 요 당일날 당황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거의 필패라고 보시면 돼. 뭐가 기다려요? 지옥이 기다린다고. 지옥이. 됐죠? 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면은 또 뭐가 문제냐? 요 지옥이 열리면서 다시 뭘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1차를 준비하셔야 돼. 근데 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차 시험 3과목을 갖다가 모든 과목을 시행착오로 줄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1년이라는 요 시간 동안에 3과목을 갖다가 기틀을 잡아놓고 시행착오를 줄인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정말 1년차 합격생들, 2년차 합격생들이 수두룩 하겠지. 근데 그런 수험생들이 없다고. 왜요? 이게 1년 만에 안 돼요. 이 작업이 1년 만에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게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합격하는 길이다.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몇 년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제가 5년 걸렸거든요. 이거 5년 걸렸다고. 알겠죠? 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업도 1년 동안에 될까 말까 이 과정을 갖다가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겠다? 거의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2023년 하반기라든가 2024년 초 자, 사실 여기 2024년 초에 들어왔는데 1차 합격했다는 얘기는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부터 만약에 시험에 진입을 했어요. 그럼 하반기니까 한 10월 이후겠죠? 자, 그러면 저는요. 이때 뭘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2차 기본 강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어차피 지금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보신다고 한들 1차 시험 합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왜 지웠죠 이걸? 2차 기본 강의부터 다시 2차 기본 강의를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요 당시에 2차 기본 강의 몇 년도겠어요? 그쵸? 2023년도 기본 강의를 먼저 들으라고 한다고. 요 연도는 지금 그냥 제가 예시로 든 거예요. 올해를. 자, 그리고 나서 요 때가 올 거예요. 1차 시험이 오겠죠. 1차 시험. 자, 요 1차 시험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한 거예요? 한 번은 2차를 갖다가 기본 강의라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수험생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요 과목의 요 강사 거를 들어봤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정말 이 사람이 하라는 거 다 했어. 근데도 이해가 안 가. 자, 강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수험생이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게 안 돼. 이해도 안 가고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도 안 풀려. 자, 그러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그거는 100% 강사 탓이에요. 자, 그러면 2차 기본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 걸 들으니까 이 사람은 요런 건 좋은데 이런 게 막상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2차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초벌을 해놓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차 시험이 끝나면 요때 새롭게 2024년도 그 다음 연도 뭐가 있겠어요? 기본 강의가 개강을 하겠죠. 자, 그러면 1차 시험 붙자마자 2차 시험 듣는 사람하고 2차 시험을 한번 들어보고 2차 시험을 다시 2차 기본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 그나마 깊이가 어떻겠어요? 여기가 조금 더 높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2024년도 기본 강의 선택할 때 본인이 분명히 이때 기본 강의를 들어봤는데 안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또 선택할까요? 아니라고.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당연히 요때 2024년도 기본 강의 할 때는 카페라든가 기존의 합격생들 수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때 강사라든가 학원을 교체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때는 다른 학원이라든가 다른 강사의 기본 강의 모든 걸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두 과목은 맞는데 한 과목이 안 맞는다. 한 과목은 맞는데 두 과목이 안 맞는다. 세 과목이 안 맞는다. 그럼 그건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요 24년도 기본 강의는 다른 학원이라든가 다른 강사 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가 있어요? 그쵸? 2024년도 2차가 있잖아. 이때 이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시험 끝나고 요 시험이 보통 몇 월이에요? 보통이 7월이거든. 됐죠? 자, 그러면 요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해요? 요때부터 문제풀이, 기본 강의 요때 이제 종료할 거 아니야. 기본 강의가. 종강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 들어가죠? 그쵸? 요때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요 문제풀이를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뭘 같이 들어가냐? 1차를 두 과목 정도 병행을 하는 거예요. 1차 두 과목 병행. 됐죠? 자, 이러다가 10월 말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는 2차를 줄이는 거예요. 2차 줄이고 1차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과목을 병행하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 법규를 갖다가 최대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야. 이거는 또 네가 법규 강사니까 법규 하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무. 그쵸? 요 두 과목은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정도 갔을 때 정말 1차 위주로 해야 될 때는 저는 법규를 그나마 추천을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능력 되면 세 과목 다 가져가시는 거고. 다만 본인이 1차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1차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때는 1차 비중을 늘리시고 2차는 잠깐 접어둬도 돼. 왜? 본인이 이미 기본 강의만 2번 초벌해놨잖아.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한번 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고.
됐죠? 자, 그러다가 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그쵸? 요때 이제 2025년도 1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가뿐하게 통과시켜 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은 요때 2025년도 2차 시험에서 무슨 짓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쵸? 답안 작성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왜? 이미 한번 해봤잖아. 물론 답안 작성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답안 작성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에서의 2025년도 2차하고 요 라인에서의 2025년 2차 시험하고 뭐가 달라요? 얘는 본시험이에요. 얘는 지금 유예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본시험이라고. 이거 통과 못하면 얘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1차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잘못하면 영어도 보셔야 되고. 근데 얘는 어때요? 분명히 똑같은 기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2025년도 2차 시험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2차 시험에서 답안 작성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만약에 2025년도 2차에서 떨어졌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그쵸? 2026년 2차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다시 1차부터 준비해야 되는 사람하고 이때 2차만 보면 되는 사람하고 합격 가능성이 누가 높겠어요? 자, 이게 요 두 가지 방법이 제가 어떤 게 합격한다, 하나는 불합격한다 이게 아니라 요 첫 번째 방법하고 요 두 번째 방법 중에 어떤 게 그나마 가능성이 높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둘 중에 어떤 거요? 저는 100% 요거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수험생들 중에서도 요 첫 번째 라인보다 두 번째 라인을 오셨던 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았고 요 라인을 취하든 요 라인을 취하든 둘 다 합격을 했지만 요 시점 가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던 수험생들은 요 라인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안 하다가 요 스터디 과정을 시작해서 요 사이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한번 문제풀이부터 스터디까지 대충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2026년 요 시험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기본 강의 들었던 거 문제점이 있었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풀이하고 스터디 한번 가봤는데 스터디를 모든 과정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1기하고 2기 정도만 가볍게 따라가 보세요. 3, 4기는 필요 없고. 알겠죠? 제가 봤을 때 0기하고 1기만 가도 충분해요. 2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요거 들어보면 아 대충 학원 가서 요런 거 하는 거구나 느낌만 잡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아 내가 요 시점에 요렇게 해야겠구나 대충이라도 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시험 준비하는 질이 달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이때 붙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때 못 붙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준비했다가 예를 들어서 2026년 1차에서 떨어졌어. 자동으로 2027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때 1차를 붙었는데 만약에 요때 2차를 떨어졌다. 이 사람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게 4년차 라인이에요. 보통 4년차 라인이고 여기서 1차라든가 2차 한 번만 떨어져주면 기본 5년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요 두 번째 라인을 좀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전 초시생들한테 좀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직장인 병행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장 병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직장 병행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본인이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자 직장 병행 있죠.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요거 정말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요 요 두 번째 있죠. 요 두 번째 넘어가는 것보다 이 첫 번째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소득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물론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지금 당장에 나한테 그 정도로의 이 시험이 유인이 되냐 이거를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케이스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나는 이 직장을 그만둬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지 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은 최대한 준비해 놓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퇴사를 해도 상관없는 분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어. 이 지금 있는 직장은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정말 이 회사의 저 부장, 과장, 저 면상도 보기 싫어. 이 정도까지 오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회사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때요? 하루 공부 양이 전업 수험생보다 적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간을 늘려야 돼요. 아시겠죠? 기간을 늘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은 이 기간을 늘리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이 기간을 늘리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회사 좀 편하게 다니시면서 요 기본 강의 듣는 과정 있죠. 요 기본 강의 듣는 요 과정을 6개월이 아니라 한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학원에서 저는 이거는 정말 사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시험을 한번 좀 준비해 볼까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일을 하고 심지어 수업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본 강의만 1년 안에 다 듣는다? 이거 실제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지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 병행 수험생들 뭐 합격수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합격수기가 있고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이하고 굉장히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이 직장 병행하면서 그렇게 붙었다 할지라도 아주 단기간에 붙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시행착오를 갖다가 안 했다든가 시행착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구성이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나왔던가 둘 중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정말 그 직장을 갖다가 좀 다녀야 된다. 아직까지. 그러면 요 2차 기본 강의 있잖아요. 요 듣는 기간을 좀 늘리세요. 요 기간을 늘리셔서 1년이라든가 1년 반 내지는 정말 맥스 2년까지 좀 투자를 하세요. 편하게. 그러다가 정말 나 이제 좀 때려치고 나와도 될 것 같다. 또는 내가 정말 지금부터는 가용 시간을 회사 그만둘 거 생각하고 쓸 수 있는 거 다 쓰면서 늘릴 수 있다. 그때 요 과정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 내년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계획은 뭐다? 무조건 현실적으로 짜셔야 돼요. 알겠죠? 요 얘기 한 거예요. 요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 막 할 수 있다. 지금은 막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따가 좀 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좀 계속 봐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그 입장별로 동차생인지 아니면 유예생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2025년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 처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전부 다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2025년만 이제 국한된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보면은 최초에 진입하신 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정도 1차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2차 유예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 있죠. 1차 유예 합격하신 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년차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3년차 이상이라고 보는데 3년차 이상 다년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다년차 종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진입한 사람 이제 1차 처음에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그 다음 연도 2차 유예하시는 분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시험이 이제 정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년차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자 이제 크게 이 세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공부를 갖다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밑그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다년차 분들보다는 조금 더 그림 그리기가 좀 쉬워요. 강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 제일 이제 그림 그리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 그림을 그려버리면 나중에 이제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2차 유예생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이 5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시점이다. 어떤 선택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3년차 이상은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이제 3년차 이상 걸렸었기 때문에,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본인의 어떤 그 위치하고 본인의 공부 방법, 그다음에 본인이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얘기 있잖아요. 잘 들어보시고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받아들이실 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특히 이분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1차 처음에, 자, 1차 최초 합격자죠? 자, 여기 이제 모두 포함되냐면은 최초 진입자도 포함된다. 최초 진입자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 최초에 진입하신 분들 있죠. 1차를 합격하지 않고 이제 막 공부를 갖다 진입하신 분들, 요분들이 조금 더 저는 좋다고 봐요. 상황이. 1차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아직까지 2차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걱정은 돼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 경중에 유의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2차가 실무가 있고 이론이 있고 법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1차를 지금 처음 합격하신 분들이라든가 2차를 처음 진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는 뭘 주의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분들이 만약에 2년이든 3년이든 빨리 붙고 싶다 하시면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직까지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갖다가 먼저 만들어 놓느냐, 어느 정도로 완성도를 갖다가 높여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실무 이론 법규, 자, 이 과목들이 뭘 갖다 봐야 될까요? 그렇죠. 성격을 보셔야 돼요. 성격을. 됐죠? 자, 우리가 이 세 과목의 성격을 갖다 분석을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 실무는 어때요? 말 그대로 실무예요. 현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평가 보고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론이라는 과목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현업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총론, 뭐 부동산 시장론이라든가 가격 재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이런 어떤 기본적인 총론적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또는 감정평가에서 어떤 문제 기법, 이런 걸 분석해내는, 이런 걸 갖다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요. 조금 더 나가서 어떤 게 있냐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계에서 어떠한 평가 기법, 어떠한 평가 이론을 만들어내야겠냐, 이런 이제 이론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요. 그런 이론적인 논의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분지상권의 보상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 실무기준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구분지상권의 보상평가 기준이 4가지 이상이 평가 방법이 기재가 돼 있어요. 실무기준 해설서에. 그래서 각 방법의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왜 그런 게 이제 들어오기 전에 구분지상권의 보상평가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론에서 출제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이론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어디로 간다? 그렇죠. 실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서 법규에서 낼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자, 법규는 뭐 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어떤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든가 법적 상태를 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법 논리하고 개별법적인 논리를 활용해가지고 그 사안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감정평가 고유의 영역이 있고 감정평가 고유가 아닌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감정평가 고유 영역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거. 자, 이게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일단은요, 당연히 실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감정평가 보고서를 누가 써요? 감정평가사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실무는 정말 감정평가 고유 과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실무의 토대가 되는 어떤 거요? 그렇죠? 이론이라는 과목도 당연히 감정평가 고유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법규라는 과목 있잖아요. 이 법규라는 과목은 상대적으로 감정평가 고유 영역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법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랑 관련된 법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요 감정평가 관련된 법규의 기반이 되는 게 뭐죠? 그게 행정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행정법 시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법고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입법고시, 그 다음에 행정 5급 공채, 그 다음에 뭐 노무사도 있고요. 자, 이런 다양한 시험에서 요 행정법적인 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문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이라는 이 법규라는 과목 자체가 이 행정법의 틀을 잡아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법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누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 어떤 틀, 그 다음에 분석 방법, 접근이라든가 이 분석 방법이 상대적으로 실무하고 이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법규 기본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풀이 방법,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기본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법규 같은 경우는 기본 내용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게 정말 달라요. 물론 실무 같은 경우도 문제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아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게 다르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푸시면서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이 법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요? 내용만 암기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암기하지 않은 문제는 못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다 버리고 나올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어떻다? 누적이 돼 있고 그런 게 틀로 굳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조금 더 고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유형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실무 같은 거 한번 기출문제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3방식이에요. 토지 건물로 구성된 똑같은 3방식인데 어떤 경우에는 자료 양식을 이렇게 제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료 양식을 이렇게 제시하고 평가 방식에서 요게 논점이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다음 연도에는 수익 방식에서 어떤 논점을 내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똑같은 3방식인데 비교 방식에서 사례 선정하는 게 논점이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3방식이지만 어때요? 예,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변수가 많은 과목들을 먼저 정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정되어 있는 걸 먼저 잡고 나서 얘네들을 최대한 내가 완성시키고 문만 닫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더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법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갖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 어차피 본인들이 이 실무는 옆에 사람들이 다 해요. 그냥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문제 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남들 다 하기 때문에 해요. 어차피 제가 하지 말래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쌓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법규라는 게 처음 듣다 보면 이게 용어가 뭐 외계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외계어 아니에요. 예, 그 외계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거든요. 그 한자를 제가 이게 풀이를 해드리면은 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됐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얘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빨리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 내용 딱 듣다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1차 부동산 학원으로서 들었던 거랑 비슷한
이론을 잡아야지라고서 잘못된 판단을 하세요. 제가 이걸 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기본 내용을 암기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 제낀다라고 할 때 가장 이질감이 심한 과목이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와닿지가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역 요인이 뭔지, 지역 분석이 뭔지, 표준적 사용이 뭔지 이런 기본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올해 시험 문제 있죠? 우리 34회 2024년도 2차 시험의 기출문제를 딱 보시면 어때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택지비 평가도 알고 지역 요인도 알고 가격 재원칙도 다 아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이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이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공부하기 편한 과목, 내가 공부하기 조금 쉬운 것부터 잡아야지가 아니라 이 과목의 성격이라든가 특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시행착오를 빨리 줄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 24년도 1차 시험 합격해서 내년에 당장 2차 시험을 붙으셔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최초에 진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공부량이 이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보다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는 고득점 전략을 해야지 이렇게 뭐 고득점 내지는 나는 수석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문 닫고 들어간다. 난 그냥 문 닫고 합격만 하면 좋겠다.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수석을 해야지, 내가 고득점을 맞아야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공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갖다가 방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심스럽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뭐든지 모든 과목을 다 알고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게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답안 작성만 하고 나와야지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에 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면 이것 눈에 딱 들어오죠, 지금. 그렇죠? 지금 뭐 단과를 해야 되냐 아니면 종합반을 결제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느 학원이나 어느 강사를 택해야 되냐. 그리고 한 10월 정도, 11월 정도 되면은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요. 그때가 이제 처음 연락이 많이 올 때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학원에서 세 과목을 돌리는데 도저히 한 과목 이상, 한 과목이라든가 두 과목이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 강사 또는 이 학원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언제 연락이 오시냐? 10월이라든가 11월에 보통 연락이 많이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꼭 좀 인식해 두세요. 아시겠죠? 이거를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떨어지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설명회 들으실 때 인식을 해놓고 공부를 갖다 하시는 걸 전 정말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뭐든지 바뀌어 있다. 이런 부푼 꿈을 갖다가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내년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목표를 갖다 너무 높게 잡아놓은 거야. 지금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보다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 내지는 이 사람들보다 높은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해놓으니까 본인이 가면 갈수록 공부가 안 됐다는 걸 느껴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숭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서 구멍이 숭숭 날 바에는 그냥 내가 방어적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할 게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분들 있죠. 요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원 광고라든가 이 학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감언이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도 제가 지금 학원에 소속돼 있지만 저도 광고 알맞게 하라고 항상 학원에 얘기하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안 되지만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원래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갖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맞춰놓고 공부를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뭐라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차 합격생, 뭐 6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거 왜 광고예요? 그게 본인들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복권 얘기했죠. 아까 복권이라고 하는 거 왜 광고가 나와요? 왜 로또 명당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또라는 게 내가 막 뭐 사는 사람들마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렇죠? 어떤 그 특수성이 없겠죠. 유일성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광고가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광고를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제발 부탁해요. 이걸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단과 종합반인데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세 과목이거든요. 세 과목. 자, 그러면 학원에서 뭐 아직 우리 학원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학원들 보면은 과목별로 2명 이상 이 학원 강사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노무사라든가 뭐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죠. 공인중개사 보시면 민법에만 몇 명, 뭐 학원론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종합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다 심지어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차를 한 번도 안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저 강사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그런 판단도 안 설 단계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종합반이라든가 단과라든가 뭐부터 생각해요? 그렇죠? 첫 번째는요. 가장 많이 가는 거. 그렇죠? 가장 많이 가는 학원부터 먼저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가장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어디로 가요? 그렇죠. 종합반을 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종합반을 끊었었는데 물론 저도 종합반 하면 저도 좋아요. 그렇죠? 통장에 찍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종합반을 갖다 광고하면 좋은데 저게 과연 수험생들한테 좋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세 과목이 여러분들 개수가 세 과목이지 얘네들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약간 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세 과목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맞다? 이 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행정법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하셔야 되죠? 개별법도 개별법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크게는 세 과목, 네 개, 좀 분산하면은 네 과목이란 말이에요. 자, 이 과목들이 세 개가 모두 다 만족되는 학원이 있냐, 강사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 모든 수험 기간 통틀어서 제가 강사하는 기간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불안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렇죠? 그다음에 많이 쫓아가는 곳이라든가 지금 공부를 갖다가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100% 이런 생각해요. 본인이 한 선택을 갖다 합리화를 해야 되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뭐 강사나 과목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몇 년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를 많이 가시겠지만 최소한 여기라든가 하시면 종합반 끊지 말고 정신 차리고 단과 끊으세요. 아시겠죠? 과목별로 자기하고 맞는 강사,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강사를 갖다 본인이 선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본인의 공부하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종합반 끊어서 지금 처음 공부한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공부한다 하면요. 그 사람은 붙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본인의 위치라든가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시험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합반을 끊게 되면 여러분들 필시 요 고민을 하시게 돼요. 분명히 우리가 저기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7월에서 8월 정도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뽕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서 그 강사가 시키는 거 막 해요. 그런데 2개월 정도 딱 지날 때쯤에 이제 생각이 들어. 내가 이게 지금 분명히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왜 이렇게 뭔가 불안하지? 왜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그렇다고 암기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남들은 잘하는 것 같지? 막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정확하게 맞는 방법대로 하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공부를 일단은 이상한 방법대로 일단 배워놓고 나서 왜 내가 안 되지라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연락이 와요. 보통 10월부터 11월까지 내가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론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법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연락이 오시거든요. 자, 요 시기에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그나마. 아시겠죠? 요 시기에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자, 요거는 기억하세요. 자, 아무리 어떤 학원이 여러분들하고 안 맞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안 맞는 학원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안 맞는다 해도 정말 맥스 몇 개? 2개예요. 세 과목을 가르쳤는데 세 과목 다 나랑 안 맞는다. 그거는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학원이든 세 과목 중에 2과목. 아시겠죠? 정말 최악은 한 과목. 이상은 어떻다? 모든 수험생들한테 적용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맥스 3개 중에 2개를 갖다가 본인이 처음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교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양심에 맡겨놓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그 강사가 맞든 틀리든, 그 강사가 나랑 맞든 안 맞든, 내가 그 강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걸 시키든가 하더라도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그걸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저 강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체를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다고. 왜? 그 강사라든가 내가 공부했던 이 방법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만 교체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공부했다가 바꾸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저 강사가 틀리든 맞든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때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만약에 10월 달에 내가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 2과목 정도 교체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11월 뭐 중후반, 자, 11월 중후반에서 내가 만약에 12월에 연락이 왔다. 나 이때 나 3과목 중에 2과목은 좀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때는 2과목을 잡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을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과목을 버리라는 얘기가 한 과목의 경중을 가볍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세요. 한 과목의 경중을 가볍게 가져간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12월이라는 숫자 있죠. 이 12월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왜? 이때부터는, 요 시기부터는 1차 응시생들이 빠져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예생들은 어때요? 유예생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1차 시험 있는 뭐 2월 말, 3월 말, 3월 초, 2월 말 요 시점까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12월에 2과목을 갖다가 교체를 해버린다. 그 새로운 강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 2과목을 갖다가 궤도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건 힘들어요. 아시겠죠? 이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은 경중을 낮추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실무하고 이론이 있고요. 실무하고 법규가 있고 이론하고 법규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있는 학원에서 맞지 않는 과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 학원에서 지금 실무하고 이론이 내가 정말로 안 맞는 것 같다. 나 정말 이렇게 갔다가는 시험장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조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는 기존에 있는 학원의 법규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그쵸? 법규는 그대로 따라가세요. 자, 그런데 실무하고 이론이다. 이때는요, 그냥 2과목 다 가져가세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이라는 과목 자체는 이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본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기본 내용 빨리 한번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담 없이. 됐죠? 그러니까 실무하고 이론이라고 하지만 아주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면 메인인 과목이 한 과목 정도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이 아니라 법규하고 이론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라는 거는 내가 쓰는 거랑 답안 작성하는 거랑 기본 내용을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그쵸? 2과목을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2과목 그냥 기본 강의 빨리 들으세요.
빨리 들으시고 메인은 조금 더 힘은 여기다 쏟으시고 여기다 쏟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론이란 과목은 힘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얘 같은 경우는 빨리 기본 내용 듣으시고 문풀 과정 들어가서 빨리 써야 돼요. 얘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에 많이 쓰셔야 돼요. 알겠죠? 얘는 기본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듣는 과목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실무하고 법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 조합 있죠. 자, 이 두 가지 조합이 12월에 문제가 된다. 자, 이때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선택해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나마 실무가 고득점 하기 쉽겠냐, 아니면 법규를 갖다가 좀 고득점하고 실무를 면과할 거냐, 전 이 전략부터 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선택을 잘못해버리시고 나중에 언제 연락이 오냐, 3월에 연락이 가끔 오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선택을 드려요. 어떻게 하냐? 자, 2차 시험에 그냥 응시해라. 이거에 그냥 응시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을 그렇게 추천 안 드려요.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이 3월이 됐는데 실무하고 법규, 기본적으로 문제를 갖다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제 구조를 갖다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 내용을 암기한 걸 떠나가지고 아예 문제 접근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기본 내용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틀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빨리 자, 똑같은 2차지만 2차 어떻게 해요? 기본 강의 수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년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2차 시험이 끝나면 뭐가 시작하죠? 기본 강의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2차가 끝나면 뭐가 시작하죠? 단과 스터디, 문풀 같은 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은 거 또 돌리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고 기본 내용도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왜? 기본 내용은 이미 1차 시험부터 시작해서 요 3개월 동안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이때 연락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서 점수 뭐 합격을 할 수 있겠냐? 안 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이 시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간 버리고 이거 버려버리고 그냥 이거 열 때 뭐 해라? 그냥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차라리 내년 동차를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런데 수험생들이 저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10명 중에 3명만 저렇게 따라와서 실제 그 다음 년도 동차에 붙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7명에서 8명은요 저거 포기 못해요. 그냥 가서 꼬라 박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면과를 갖다 못하거나 꽈락이 난다거나 평균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5%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3월 달에 이런 연락이 오시면 한 과목의 경중이 아니라 이 시험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한 이것만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피하면 돼. 그러면 실무하고 법규를 갖다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라든가 법규 둘 중에 한 과목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남들이 하는 만큼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됐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실무라고 하는 게 남들이 하는 만큼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법규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이 누적돼 있단 말이에요. 갑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가?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갑은 인용 판결 받을 수 있겠냐? 보상평가 기준이 적법하냐? 뭐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겠냐?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 유형이. 그게 우리 간평뿐만이 아니라 모든 5급 공채라든가 입법고시라든가 변호사 시험 이런 모든 행정법을 다루는 시험의 모든 유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문제가 누적돼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얘를 접근하고 분석하는 방법 또한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정형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잡는 게 편하겠어요? 얘를 잡는 게 편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얘를 갖다 추천하는 거예요. 얘 하나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요 라인이 조금 더 제일 여러분들한테 현명하다라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측면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학원을 교체해야겠다라고 하는 시기는 10월에서 11월
절대 12월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것 같다. 빨리 10월 달에 바꾸세요. 남들이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남들 따라가는 대로 그냥 가겠다 했다가 남들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들 벼랑에서 떨어질 때 본인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 떨어질 때 같이 죽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는데도 아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강사하고 내가 안 맞는구나 또는 저 강사하고 이 기출하고 패턴이 안 맞는구나 이러면 빨리 교체를 하세요. 돌아보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유예생인데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 과목별 비중을 갖다 잘 따져라. 이게 뭐냐면 본인이 세 과목을 갖다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 지금 이 시점이라고 3월 달에 연락 와서 아, 저 실무가 약한데요? 저 법규가 약한데 이런 방향이 안 잡혀요. 자, 한 과목이면 다행인데 대부분 어때요? 두 과목 아니면 정말 최악은 세 과목도 걱정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이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연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3개 중에 2개는 잡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1개는 방어적으로, 정말 방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강사들이 떠들 때는 이 얘기를 엄청 떠들어요. 뭐 공격적으로, 뭐 방어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잘 떠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저 방어적이라는 얘기가 뭐를 갖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걸 모르실 때가 있어요. 됐죠? 자, 과목별로 요걸 방어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실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법규가 있어요. 자, 도대체 방어적으로 공부한다. 이게 뭘까? 이거 시중에 있는 거 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시중에 있는 거 다 버리시고 기출문제 있죠. 12회부터 시작해서 몇 회까지? 34회 기출문제까지 다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자, 이거 제가 28회 때 시험에 붙었고 저는 12회부터 시작해가지고 27회까지 분석을 했겠죠. 28회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9회부터 시작해서 34회까지 있죠. 이 사이에 6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논점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무슨 뭐 상표권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영업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도 있었죠, 우리? 보상평가에서도 뭐 사업구역 밖에서 표준지에 선정하는 거, 최요 이용 같은 거 아시겠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출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1회 독을 하실 때 회차별로, 자, 절대로 첫 번째 회차별로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차별로 풀면 이미 기출문제 어느 학원의 어느 문제 또는 어떤 스터디에서든 가볍게 한 번이라도 다뤘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푸시면은 그냥 기출문제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유형별로 보세요. 아시겠죠? 유형별로. 그래서 3방식이면 3방식, 최유효면 최유효, 타당성이면 타당성, 유형별에서 뭐 영업권이면 영업권, 재산권, 지식재산권이면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보상평가에서도 일반적인 토지보상이면 일반적인 토지보상, 미지급용지면 미지급용지, 영업보상이면 영업보상, 농업보상이면 농업보상대로 묶어요. 묶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어떻게 자료를 제시했는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회차별로 보지 마시고 유형별로 보면서 자료 제시 방식, 양식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의 문구 같은 거 있죠? 문제 문구라든가 논점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그 변동 양상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새끼야, 네가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방어적으로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어때요? 이것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도대체 뭐 유형별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이거를 제가 다음에 특강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3방식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3방식을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지 이걸 갖다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걸 샘플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3방식을 이렇게 분석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갖고 노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됐죠? 자, 이론 같은 경우에 얘는 저 같으면 기출을 갖다가 2번 정도만 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예시답안을.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강사들마다 예시답안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어요. 총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특정 강사의 답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자, 기출은 3회면 충분하다 봐요. 아시겠죠? 기출은 3회인데 이 기출,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김유현 평가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원에서 다 알려주시긴 하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출 3회를 하는데 기출 3회를 할 때 저 같으면 논점 정도 확인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 제시하는 방식.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학원에서 가격 재원칙을 갖다 설명해라.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응용형으로 내는 게 뭐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상황을 주고 그걸 갖다가 가격 재원칙으로 분석해봐라. 이런 식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스터디에서 가장 맥스잖아요. 난이도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평가 기법. 실제로 어떤 부동산 시장을 갖다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을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에 어떤 대상 물건을 주고 이걸 평가할 때 평가 방식별로 감안해야 되는 어떤 가격 재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평가 방식에서 어떤 가치 발생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논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최유 이용이지만 최유 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는 문제가 있고 응용을 하는데 그걸 사례형으로 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법규처럼.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는 이런 방식 같은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라든가 최대한 다양한 강사의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이게 저는 방어적이라고 봐요. 왜? 이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답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무조건 풀어 제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무조건 풀어 제껴가지고 답까지 맞추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타만 하시면 돼요. 평타만. 남들이 하는 만큼 평타만 치면 돼요. 자, 이 평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밑에서 똥 싸고 앉아있을 때 나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만 하면 되겠구나.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강사가 뭐 여러분들 수험생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 개쓰레기 같다. 개쓰레기 같은 문제라도 풀어야 된다고. 풀어 제껴야 돼요. 왜? 봐봐요. 학원에서 어떤 강사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개쓰레기 문제를 갖다 출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학원 막 욕하죠. 강사 막 욕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비슷하게 기출이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나와. 버려. 이랬죠. 요 말 잘못했다가 그 다음 연도 기본 강의 때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쓸데없이 작년에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웬만큼 우리 기본 내용에 있거나 기본서, 특히 법전이라든가 법령집에 있는 건 일단 다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기출문제라든가 법령집에 있는 이런 모든 논점은 일단은 다 알고 인식하고 들어간다. 이런 전략을 짜셔야 돼요. 알겠죠? 특히 얘 같은 경우에. 됐죠?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거 있죠? 자, 저는요, 기출 얘도요, 3에서 5회독만 하라 그래요. 왜? 이론만큼 법규도 예시답안을 갖다가 주구장창 외워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규라고 하는 건요. 학설이 있고 요 학설에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고 뭐가 있죠? 그렇죠. 절충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있죠? 판례가 있어요. 근데 판례는 사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중에 하나를 취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도구 중에 택 1을 해요. 그 다음에 요 택 1 해서 어떻게 하죠? 사안을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 수험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 암기를 해버리면은 자, 학설은 내가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판례 외웠어요. 됐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는 검토해서 긍정설이 타당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걸 어설프게 암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쵸? 실제로는 이 부정설의 내용을 가지고 사안포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웃기죠? 아니 긍정설 택했는데 왜 부정설로 포섭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국가배상이라든가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논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찝어드려요. 아니 본인이 앞에서 이렇게 논점을 취했잖아. 이렇게 검토 의견을 취했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암기해서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법규 문제라는 거는 A 구간이 있고 B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A하고 C라는 요 결론이 1대1로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C라는 요 결론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내가 A라는 걸 취했으니까 C라는 결론이 나와야지. B라는 결론을 취했으니까 C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A하고 B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세요. 아시겠죠? 본인이 앞에서 써제낀 이 일반론이죠. 저는 얘네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얘가 일반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뭐다? 사안의 해결, 사안의 포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안의 포섭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은 A하고 B라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도 맞지만 요 A를 언급하고 B로 넘어갈 때 얘네들 간의 상관관계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박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단순 암기를 해서 그래요. 이 A에서 내가 어떤 결론을 취해야지 B가 되고 내가 이 A에서 어떤 결론을 취해야지만 B 다시가 돼서 C가 타당한지 C가 타당하지 않은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다수 수험생들이 이제 합격생 서브라든가 어떤 강사 서브를 받아요. 거기다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살을 막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읽어도 도대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뽑아냈지?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 왜 기출문제를 3회에서 5회동만 하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 어차피 예시답안 다 외울 거 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음 급해지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시중에 문제집 있죠. 시중 문제집, 시중의 사례집.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시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례집 중에 추천드릴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풀었던 것 중에 윤신의 평가사라는 분이 만들었던 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절판되긴 했지만 저는 그 문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 행정법의 어떤 논점별로 그다음에 개별법도 지금 문제가 이제 개정되거나 이런 게 이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 문제 유형하고 조금 이제 안 맞긴 하지만 정말 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1차 합격하고 나와서 유예생 중에 법규를 갖다가 이게 법규 때문에 혼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문제 유형을 잡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책을 얻는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윤신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집 있죠. 이 절판된 책이지만 어쨌든 어떤 사례집이든지 간에 문제 유형이라든가 분석 연습 있죠. 자, 이것만 많이 하고 들어가세요. 됐죠? 그리고 정말 내용을 암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정말 됐다라고 하면 마지막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는 어떻게 해라? 그냥 정말 기본서만 그럼 보세요. 이때는 암기만 하세요. 대신에 암기를 해서 내가 답안지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알겠죠? 고정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에 맞게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터득이 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기본 내용을 암기하더라도 본인이 안다고요. 내가 이제는 법규는 굳이 문제는 안 풀고 기본 내용만 암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법규 문제 언제 내든지 간에 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그 자신감이 생기고 마지막 4, 5, 6월부터는 법규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규 강사라서 여러분들한테 법규부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초반에 법규를 잡아놓으면 이 법규보다 상대적으로 실무하고 이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은 감각을 요구하는 과목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감각을 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서 체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마지막이 될수록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시험 초반부터 많이 했잖아요. 이론은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론을 정말 4, 5, 6개월부터는 정말 하루에 200점에서 과학에는 300점까지 풀어 제끼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 때문에 걱정인 사람들은. 대신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 대비해서 실무랑 법규가 상대적으로 안정화가 돼 있어야 돼요. 고득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잡혔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론을 갖다 스퍼트를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정형화된 것부터 법규 잡고 그 다음에 실무 가고 마지막에 이론 스퍼트 올려서 들어가면은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은 자 실무화가 있고 법규와 실리법 이렇게 있잖아요. 자 실무는요 면과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론은 어떻죠? 남들 평타 정도만 하시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얘하고 얘가 평균 내리면 요 선이잖아요. 합격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 둘을 갖다 끌어올려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쵸? 그게 법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득점이 나와주고 얘가 평타 정도 쳐주고 얘가 면과 정도 해주면 딱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이 터져가지고 얘가 이론이 고득점 법규 고득점에 이론 고득점 나왔어. 그럼 얘 면과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반대로 얘가 내가 평균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이론은 어때요? 부담이 적잖아요. 그쵸? 이론 그냥 내가 면과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붙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반대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 실무? 졸라 어려워. 그쵸? 그 다음에 법규?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 이론만 주구장창 팔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론이 내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저는 제가 이론 점수를 갖다 정확하게 예측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5번 시험 봤다고 하면 2번 정도 맞췄나? 아, 나 올해는 이론 점수 좀 높게 나오겠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변수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갖다 풀었는데 쉬운 것 같잖아요. 나만 쉽겠어요? 아니죠. 남들도 다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라는 게 내가 잘 봤어도 이 점수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합격생들한테 물어봐도 나 이론이 터질 줄 알았는데 이론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불투명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무랑 법규는 어때요? 얘는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게 거의 맞아요. 아, 시험 뭐 됐네. 거의 뭐가 됐어요. 알겠죠? 법규 더 정확해요. 아, 지금 불안한데? 불안함이 펼쳐져요, 이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대로 가시는 게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될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문제집을 여러 개 풀어야 된다. 근데 문제집을 다 풀면 언제 기본서 봐요? 그렇죠?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 한 세트를 다 푸는 게 아니라 2문제 정도. 예를 들면 1번을 갖다가 제대로 푸는 거예요. 또는 2번, 3번을 제대로 풀고 1번을 어떻게? 분석만. 목차 분석만.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번을 제대로 풀었다. 그러면 1번을 갖다 풀고 2, 3번은 분석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어쨌든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로는 어떻게? 그쵸? 문제 방향만 잡고 한 문제 정도는 오늘 좀 더 딥하게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실무랑 법규는. 그런데 이론은 어떻게? 풀 거면 100%다 푸셔야 돼. 내가 만약에 하루에 200점을 목표로 했다. 200점 다 푸세요. 얼렁뚱땅 목차 잡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론이라는 과목은 목차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풍부하게. 왜? 이론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목차는 다르지만 내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순간 각각의 목차에서 똑같은 얘기만 돌림표, 되돌이 하듯이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돌림노래 하듯이. 그러면 이 돌림노래 하듯이 이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많이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써놨는데 요 3, 4번은 묶어서 냉철한 현재 상태 판단하고 스터디 활용 방법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스터디 활용 방법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건 뭐 다른 건 아니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자, 이제 3월 이후가 됐어요. 3월 이후가 됐고 이제는 1차 봤던 동차생들까지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2차 시험까지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요 남은 3개월 정도를 갖다가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거냐? 여기에 투자를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막상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저 미친놈 아닌가? 미친 새끼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아니 3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끝났던 게 2차 시험 몇 월에 끝났죠? 7월 달에 끝났죠. 그러면 7월 달부터 지금 그 다음 연도 3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몇 개월? 그쵸? 6개월에서 7개월 지났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월이에요? 2개월에서 3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적게는 8개월, 많게는 10개월이에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 안 됐죠. 요 3개월 동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거의 뭐 엄청나게 있을까요? 네, 안 그래요. 아시겠죠? 시간에 빠른 거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정말 기간이 3개월이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페이지 수가 많냐? 이게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많냐, 적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투자한 시간 대비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요 기간 동안에 투입해서 얻었던 공부 양이라든가 공부의 질하고 내가 이 3개월 남았을 때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 얘기 듣고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2~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를 선택했던 사람은 그나마 그 다음 연도 동차에서 나가요.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이 3개월 동안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그냥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때요? 2차 시험 불합격하겠죠. 그 해에. 그러면 그 해 또 이제 공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 또 슬럼프 왔다고 또 저기 슬픈 척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다시 들어갔는데 또 다시 문제풀이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이 단연차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실패 원인을 분석을 못해요. 분명히 내가 앞에 어디가 뚫려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이 악의 고리가. 그러니까 정말 단연차지만 내가 2년차 또는 초시생처럼 내가 기본 내용을 뭔가를 잘못 이해한 게 있을까? 기본 내용을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안 따져요. 그냥 이 커리큘럼대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단연차들이 시험에서 항상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운빨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 단연차들한테 정말 이 첫 번째 거 있죠. 본인이 정말 이걸 왜 실패했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에 운에 맡겨야 돼요. 자기한테 정말 12법이 정말로 잘 맞게 문제 스타일이 그렇게 나와야지만 붙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피하려면 정말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 포기하고 정말 내가 기본 강의를 재수강할 건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갖다가 할 건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실패한지 모르고 계속 문제만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학원을 갔다가 연락에 따라갔는데 실무가 꽈락이 나왔다. 나 분명히 학원에서 고득점 나오고 점수 잘 나오고 등수 잘 나왔는데 왜 실무가 꽈락이지? 기출 패턴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나중에 제가 녹화한다는 얘기고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양치기가 아니라 어떻게 물론 문제 푸는 양이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공부를 조금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실무, 이론, 법규가 하나가 될 때 나간다. 실무하고 요 법규를 갖다 공부하면서 이런 논점이 이론으로 출제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 예측이 될 정도로 공부를 깊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얕게 이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암기하고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규. 자, 이거는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이 85%, 90%는 뭐고 10%, 15%가 뭐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